지금 국제사회는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결국 터키군이 시리아 침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군의 공세에 주력으로 등장한 무기가 우리 K9 자주포라는 사실이 확인돼 국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터키 내 쿠르드 반군인 PKK와 동맹관계에 있는 시리아 쿠르드 반군인 YPG와 이라크 신자루 저항군이 PKK를 돕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면적인 침략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기회만 된다면 쿠르드 반군을 전부 쓸어버리겠다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 미군이 철수하자 해당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크게 활약한 무기가 대한민국의 K9을 터키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T155 피르타나였습니다. 피르타나를 앞세운 터키군의 강력한 공세에 YPG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터키가 시리아 북부를 장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등장해 터키를 멈춰 세웠습니다. 시리아, 이란과 사이가 가까운 러시아 정부는 터키가 시리아 북부를 장악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선 것인데요. 결국 터키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고 큰 성과 없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현재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압박 때문에 감히 진격을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리아를 보호하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전부 투입되면서 터키의 시리아 침공을 막아설 군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시베리아에 대한 침공을 선언했습니다. 터키 국경 30km 바깥까지 진격해 해당 지역을 점령 중인 YPG군을 소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 기술력이 들어간 T155 피르타나가 전장의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사례가 입증된 K9 자주포에서 파생된 무기인 T155 피르타나가 얼마나 맹활약을 할지가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T155 피르타나와 K9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한국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진보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키군의 진격에 중동이 뒤집어졌습니다. 현재 터키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군사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독재와 이슬람 극단주의 지원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시리아 문제로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생존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터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아 침공만 보더라도 터키가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는 중동 패권 장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는데요. 이에 터키에 맞상대한 이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동맹을 완성해 중동의 맹주가 되고자 했던 이란의 국방정책이 터키의 진격에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병력을 시리아, 이라크 등지로 보내 터키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그 어느 군데도 터키군과 정면 충돌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터키군에게 수백 문의 T155 피르타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T155는 전장 12m, 전폭 3.5m, 전고 3.4m인 강력한 155mm 자주포입니다. 그만큼 성능도 우수합니다. 2007년 이라크에 숨어있던 쿠르드 반군을 공격하는데 처음 사용됐으며 2016년도부터 시작된 IS와 교전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주포는 터키군의 최강의 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밀리터리 밸런스를 기준으로 터키는 총 310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르타나 자주포가 세계에서 활약하자 국내에서 괜히 기술을 넘겨줘 경쟁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기만 팔았으면 더 많은 자주포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방산 수출과 전력 건설에 대한 이해가 크게 모자란 판단입니다. 먼저 피르타나는 우리 K9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피르타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르타나는 전투 중량이 56톤이나 되는데 이는 원본인 K9보다 무려 9톤이나 무거운 수치로 더 많은 포탄을 싣기 위해 포탑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9과 피르타나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피르타나의 전투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량되지 않은 K9 기본형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보조 동력 장치, 신형 사통 장치에 소프트웨어가 개선된 BTCS까지 탑재된 K9A1의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 2027년까지 무인 포탑, 장전 속도 향상, 58구경장의 장포신 적용을 목표로 K9A2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터키가 개발한 T-15 피르타나2는 장전장치와 RWS만 추가됐을 뿐 크게 변동된 점이 없습니다. 핏줄이야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기술 원조를 하지 않는 이상 피르타나가 K9을 위협할 일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터키의 자주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한국 기술력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기술을 외국에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무기 분야에서 기술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기 수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방산시장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 내 공장 설치와 라이선스 생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 무기를 구입하며 획득한 기술로 우리의 국방력을 발전시켰듯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국 내에서 무기 개발과 양산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인데요. 물론 아닌 나라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나라는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이 아예 없는 국가들의 경우 라이선스 생산을 조건으로 걸기보다는 신무기 구매 조건으로 우리 군이 사용하던 구식 무기를 추가로 공유해 주길 바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최근 FA-50, 포셀리자급 등을 수입하고 포항급과 구룡 다련장 로켓을 공여받은 필리핀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대량의 첨단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중견국 이상의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거나 현지에서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때 이뤄지는 기술 협력이나 기술 판매는 자국의 극비 기술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식화돼서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다시 재생산해 타국과의 방산무기 협상에 교두보로 마련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의 방산무기 시장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 일본은 호주의 소류급 잠수함 수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우수한 잠수함 기술을 가졌고 외교적으로 다툴 일이 없는 나라인 일본을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결국 파탄나고 말았는데요. 무기를 팔아본 적이 없는 일본이 국가안보를 위해 잠수함 건조 기술을 넘길 수 없으며 잠수함은 일본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일본에서 수리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자 열받은 호주가 사업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산 무기의 고립이 심해지면서 얼마 되지 않는 자위대가 쓸 무기를 저율 생산하다 보니 일본산 무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병용 소총안에 400만 원을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주제에 수출을 통한 재원 확보 없이 자체 예산으로만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많은 개발비를 투입해도 무기의 질과 양산 대수가 떨어지는 마법을 부리게 됐는데요. 일례로 저율 생산으로 단가가 크게 올라간 일본의 최신 19식 자주포는 K9 자주포보다 2배가량 비싼데 성능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패급 무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구식 기술을 지키자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란 것이죠. 즉 무기도 우리 경제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발전할 수 있고 구식화된 기술은 언젠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 자국의 방산무기를 수출할 때 미국의 구식 기술도 이전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터키에 수출된 알타이 전차입니다. 지난 2007년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2 흑표 전차의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K2보다 훨씬 거대한 알타이 전차를 설계했는데요. 보기륜이 하나 더 있고 추가 장갑이 붙으면서 무게가 65톤까지 불었습니다. 스펙만 보면 전투 중량이 56톤인 K2 기본형이 비빌만한 클래스가 아닌데요. 그래서 몇몇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K2 전차와 터키 알타이 전차가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 무기를 수출할 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넘긴 기술 중 K2 전체의 핵심 기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파워팩 수출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22일 터키 외무장관은 우리 방위사업청장과 한국산 파워팩의 도입을 의논했습니다. 터키는 전체의 심장인 파워팩을 만들 역량이 없어 서방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에게 파워팩의 수출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14일 한국산 파워팩 1호분이 터키로 수출됐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넘기지 않고 파워팩만 판매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파워팩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 큰 반발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즉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우리 부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식화된 기술을 이전해주고 우리의 기술과 방산무기를 구입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무기를 또 구입하거나 유지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무기거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무기 대다수가 미국산 제품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산 무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일뿐만 아니라 세계 방산무기 시장을 주름잡을 정도로 우수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산무기 중 미국산이 최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과 유지보수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 다른 나라의 무기가 더 뛰어나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타국에 수출하는 무기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구식화된 기술을 넘기는 것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매국 행위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우리 방산무기 시장을 저해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터키에 수출된 T155 피르타나자주포와 알타이 전체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산무기들은 그 나라를 우리의 무기 종속국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기의 개발과 생산은 그저 우리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국가의 수출과 공동개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여러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무기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야만 대한민국의 방산무기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